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심층 분석 한번 하겠는데요. 바로 이 사회주의자들 또는 좌파들, 공산주의자들의 공작이 어떻게 작용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파리 공작,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렇게 무너진다 라는 내용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누구다, 어느 세력이다, 어떤 사례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이거 누구 이야기구나, 어떤 사례 이야기구나 버뜩버뜩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벨라루스, 바로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죠. 벨라루스, 굉장히 친러 국가였는데 여기가 지금 대선을 지난주 일요일날 8월 9일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 직후에 완전히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타스, 로이터 등 외신 종합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치러진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에서 1994년부터 철권 통치로 장기 집권해온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80% 이상 압도적인 득표율로 6기 집권에 성공한 직후에 벨라루스 전역에서 루카센코 대선 승리 불복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벨라루스 시민들은 수도 민스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거대한 인간띠를 만들어 시위를 벌였으며 민스크에서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대선 불복과 루카센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지난 10일 시위 중에 사망한 시민의 임시 추모 시설에 대사들을 보내 헌화했으며 시위대는 이들을 박수로 맞으며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로 감사 인사를 표했다 라는 거예요. 벨라루스가 8월 9일 날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여기에 현 대통령인 루카센코가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을 한 거예요. 80% 정도를 득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부정선거다 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돼 있는데 벨라루스 인구는 한 9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는 민스크인데 민스크의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민스크에서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대선 불복과 루카센코 대통령 퇴진, 아니 200만 명 시민 중에서 2천여 명이 나온 걸 가지고 이건 대단히 큰 규모의 시위다라고 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과격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시위 진압 과정에서 2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과격 시위를 주도하는 자들이 수상하다, 이제 이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의 추모 시설, 우리도 추모 시설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대사들이 이제 이렇게 가서 헌화를 하는데 여기에 러시아어로 고맙다는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인이 여기에 지금 시위대들에 섞여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벨라루스가 왜 이렇게 혼란에 휩싸이게 됐나? 이 루카센코 대통령이 완전히 독립 직후부터 집권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친러 행보를 보이면서 완전히 그냥 반석에 앉았었어요. 친러 행보를 하니까 러시아가 안보위의 국가인데 우크라이나처럼 반러 행보를 걸으니까 거기는 소득도 1인당 GDP도 한 2,500달러밖에 안 되고, 반면에 여긴 친러 행보를 보이니까 안보비에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GDP가 지금 7,000불 가까이 됩니다. 인접한 우크라이나보다는 훨씬 잘 살죠 지금. 이랬는데 최근에 들어서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 이 루카센코 대통령의 사이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국가 통합 이야기가 나오다가 통합 과정에서 지분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권력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푸틴 입장에서는 이 벨라루스를 다 먹고 싶었는데 루카센코는 러시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의 이 지역의 권리는 영주처럼 또는 제후처럼 지키고 싶어. 이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틀어져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최근에 이 벨라루스가 굉장히 큰 혼란에 쌓였었어요. 자, 벨라루스 대혼란이 어쩌다가 이렇게 커졌냐? 바로 바그너 그룹 조직원의 체포 사건입니다. 바그너 그룹이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인 용병 집단이죠. 이게 이제 실제 이 군사적 작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공작도 하고 하는 그런 집단인데, 이 중에서 한 200명이 벨라루스에 들어가서 공작을 했던 것이고 그 중에 33명이 잡힌 겁니다.
벨라루스 대선을 앞둔 7월 29일 벨라루스 정보국이 수도 민스크 인근에 잠입한 러시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 조직원 33명을 체포한 사건입니다. 푸틴의 개인 사병 조직인 이들은 대선 직전 정치 공작을 통해 200여 명이 벨라루스에 잠입해서 비밀 공작을 수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33명을 잡았다 하고는 이제 공개가 되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벨라루스 정부에게 걔들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가 체결해 놨으니까 얘들 지금 보니까 우리의 수배자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겨 이렇게 된 거예요.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제 이 크림반도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 반군이 봉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투표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러시아로 편입되는 과정인데 그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네츠크 반군을 이 펌프질하던 그 세력들을 다 이제 수배를 하는데 그들이 바로 이번에 벨라루스에서 공작을 하다가 걸린 그들하고 동일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인접국에 가서 정치 공작하던 그놈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넘겨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루카센코는 넘기지 않고 자기네들이 지금 수사를 하는데 그래서 러시아는 걔들 우리한테 돌려줘. 왜 우리 국민들 잡아가는 거야? 하고는 이제 벨라루스 인근에 완전히 막 이 전력을 집중하고 마치 침공하려는 것처럼 그런 이제 사인을 보였었죠.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대선에 개입을 해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들은 실제적으로 시위를 주도하고 조직을 양성하고 이렇게 하고 실제 체포됐던 당시에는 집에서 모텔에서 인터넷 댓글 공작하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걸린 겁니다. 자, 푸틴 사병들은 어떻게 벨라루스의 레짐 체인지를 시도했을까요? 아까 바그너 그룹들이 소요 사태를 유도합니다. 자, 소요가 있을 때 제일 앞에 서가지고 막 폭력 시위를 주도하죠. 그리고 경찰을 가다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경찰이 실제적인 무력을 사용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마구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다 그 떠오르는 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으로 위장한 반정부 활동하는 것이죠. 벨라루스에 들어가면 사실은 뭐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라 하더라도 인종이 똑같으니까 이거 뭐 흡사하니까 뭐 그냥 시민으로 위장해서 민주주의 민주주의 만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시위를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댓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인지 조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루카센코는 나쁜 놈, 그리고 저기는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루카센코는 또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계속 양산을 하는 거예요. 7시간 동안 뭐 해서 뭐 했다더라, 무당을 불러서 뭐 했다더라, 뭐 이런 걸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끌어내려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인지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 바그너 그룹들이 그런 걸 하다가 체포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정부 세력을 결집하죠. 정말 듣보잡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번에 루카센코하고 경쟁했던 37살의 가정주부예요. 이 사람의 슬로건이 뭐냐? 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엄마예요.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근데 엄마인데 어쩌라고요? 가정주부인데 어쩌라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엄마 가정주부 엄청 많아요. 엄마이고 가정주부면 대통령 해야 됩니까? 아니죠. 엄마이면서 가정주부인데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냥 이들은 그게 없어. 저는 엄마입니다. 아주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뭐 과정은 없어요. 결과만 있어요. 과정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거 아름다운 거 실체는 없어요. 그냥 결과만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투표하는 당일날,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지난 8월 9일날 투표 중에 바로 이 벨라루스와 인접해 있는 리투아니아로 망명해버렸습니다. 자기 가족들 데리고. 질 거 알고 지면에 이제 체포되고 그동안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공작들 다 걸릴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 여자의 남편은 아주 강력한, 극렬한 반체제 인사였다라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이 결집된 극소수의 인원으로 체제 전복이 가능합니다. 공산권의 혁명 전술이죠. 바로 공산당 혁명 전술, 우리 다 옛날에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그건데
이 사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정말 선량한 또 많이 배운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휘둘려서 확 뒤집어질까 놀랍죠.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고 그들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던 그런 결과물들이에요. 자, 중국이 1927년부터 1949년까지 마오쩌둥이 주도가 돼서 중국 공산당 주도죠. 그렇게 해서 국공내전을 벌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몇 명이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선전, 선동, 불란전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결국은 국민당까지도 몰아내버리고 중국 대륙을 먹어버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착한 농민들, 좋은 인민들은 우리 편, 쟤들은 외세와 결탁한 나쁜 부르주아들 이런 식으로 막 이분법을 하는 것이죠. 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남베트남이 훨씬 셌는데 북베트남에게 졌지 않습니까? 1955년부터 75년까지 투쟁을 했죠. 두 세력 간에. 그래서 이 북베트남은 민족주의, 정의 이런 것들을 내세운 심리전과 분란전을 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를 내세웁니다. 왜냐? 이 글로벌 시대에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와 어떤 교류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나가고 삶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현실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야 되죠. 이 글로벌 시대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와 거래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교역하지 않고 살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옆나라와 좀 감정 안 좋아도 이 옆나라와 내가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다. 왜? 잘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 큰 나라가 우리를 좀 뭔가 자주성을 조금 제한한다 하더라도 저 나라하고 잘 지내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 라는 현실 감각 다 있죠. 그러나 이들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것을 다 억제하고 자신들이 잡기 위해서는 그거 다 필요 없다. 민족주의야. 우리의 건국일은 이게 아니고 저건 거야. 중국에서 건국했어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먹어버렸죠.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해방전선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심리전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합니다. 계속 부패했다. 저 정권은 부패했다. 계속 만들어가지고 결국 79년도에 선거를 통해서 먹어버렸어요. 베네수엘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볼리바르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남미에서 이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 볼리바르 그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는 볼리바르 혁명을 해서 외세와 결탁한 자들, 나쁜 자들, 우리는 민족주의야 해가지고 이미지 정치 계속해서 여론전을 통해서 먹죠. 그리고는 베네수엘라라는 잘 살던 나라를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런 식으로 해가는 겁니다. 코민테른에 가서 교육받은 몇 명이 딱 자취방에 라면 끓여놓고 쭈그려 앉아서 하면은 장기적으로 시작하면은 되는 거예요. 돼 왔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마오쩌둥 이후에 정립된 이 단계적 혁명 전략인데요. 일단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자,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 과정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거 딱 보시면 이거였구나. 중국은 이거였고 베트남 이거였고 또 여기는 이거구나 라는 게 퍼뜩퍼뜩.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혹시 몇 단계일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1단계는 의식화를 합니다. 핵심 세력의 의식 동기화를 하죠. 코민테른에 가서 과거에 교육을 받아왔고 또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해가지고 동기화를 합니다. 우린 동지야. 우린 끝까지 가야 돼. 그리고는 이제 혁명화 대상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정립하죠. 자, 우리 사회는 어떠냐? 자, 니들 사회는 어떠냐?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럼 이 사회의 약점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죠. 자, 그러면 일단 현재는 독재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외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재벌하고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과 정경유착이라는 걸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하자. 이거를 수십 년 동안 해나가자. 그러면서 이 세력에, 이 법조계에 또는 이 경찰관계 또 여기에 우리 세력을 계속 집어넣자. 그리고 너는 이 운동을 몇 년을 하고 나서 너는 시험을 쳐서 저기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확산이죠. 그래서 사실과 유언비어를 섞어서 현 체제를 뒤흔드는 광범위한 인지 조작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7시간 동안 뭐 했다 하더라. 또
구됐다 하더라, 뭐 했다 하더라, 이런 것들 막 하는 거죠. 그 중에 사실도 있고 위험비 가짜도 있고 한데도 막 사실이 조금 섞여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진짜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계속 거짓말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 댓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반박이 안 달리면은 그냥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반박이 달려야 되는데, 댓글에 네이버나 다음에서 댓글 싸움 쫙 하는데 반박이 더 이상 안 달리면 그냥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인지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PC, 즉 정치적 올바름에 기반한 용어 선점, 그리고 민주주의 세력으로 위장해서 동조 세력을 규합합니다. 정치적 올바름, 야 이게 맞잖아, 민주주의, 그리고 다 잘 살게 해야지, 맞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맞는 말을 하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이뤄나가긴 힘들어요. 또 어떻게 이루겠다 하는 내용은 또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용어 선점하죠.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세력을 위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조, 좋은 거 우리 민주주의 해야지. 그리고 우리 자주 국방 해야지.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해야지. 그러려면 미국하고 우리 해야지. 그러려면 미국하고 하려면 국산무기 개발해야지. 이거는 이제 국산무기, 이거 조금, 조금 떨어져 있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유럽 무기를 산다 그러면은 아무 말 하지 않는 자들이 미국 무기 산다 그러면 득달같이 나와요. 자주국방 해야 되는데 왜 국산무기 해야 되는데 왜 미국 무기를 사냐. 그런데 유럽 무기 산다 그러면 와 우리나라도 좋은 무기 가졌어, 박수 쳐요. 또 그건 뭐냐, 정말로 자주국방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미국하고 단절하고 싶게 만드는 거다. 바로 2단계 확산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확산이 쫙 됐어요. 이게 베트남으로 치면은 지금 이제 남베트남에 베트콩이 쫙 들어가가지고 남베트남하고 계속 이제 뭔가 세력을 확산하고 남베트남의 사람들을 의식화시키고 막 이제 고딘디엠 정권, 나쁜 놈들, 뭐 나쁘긴 맞는데 그걸 계속 이제 더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3단계가 전복입니다. 첫 번째, 내전 중일 당시에는 그냥 무력으로 우리가 이제 되겠네 하면은 그냥 저쪽에 있는 우리 편을 규합해서, 그리고 이 현재 우리 세력, 즉 1단계 의식화해서 교도보를 마련한 베트남하고 지금 북베트남 이 지역에 있는 세력들을 확 밀어서 이제 무력을 통한 최후 결전을 해서 체제 전복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내전이 아니고 그냥 평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 같으면은 이제 되겠다 해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집권 후에는 반드시 여기는 잔재를 소탕합니다. 우리도 잔재 소탕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했죠. 저도 소탕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적폐라고 하면서 마구마구 그냥 때려잡아 버리죠.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마오쩌둥 이후에 정립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전략이에요. 이거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총성 없는 전쟁을 위한 공산당의 핵심 기구가 바로 선전선동부인데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선전선동부가 다 있어요. 이 선전선동 조직은 공산당 권력 핵심 부인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편성되며 국내적으로는 사상과 노선에 대한 선전과 교육활동으로 체제 결속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심리전을 통한 적체제 전복과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통일 전선 전술을 수행합니다. 북한에는 선전선동부, 중공에는 중앙선전부, 그리고 소련에는 선전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민영 응원단 보내가지고 야 북한 사람들 괴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쁘네, 괜찮네, 쟤들하고 대화 놔둬도 좋아. 그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할 때 이 고적 때 와가지고 막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했지 않습니까? 야 쟤들 괜찮네. 이렇게 이미지 조작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북한에도 선전선동부, 중국에도 중앙선전부 이렇게 다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런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지 조작, 그리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 희한하게 요새 그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 기구가 어마어마하게 주목받고 있고, 야 이런 기구가 이렇게 셌나 싶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선전선동부인가 이게? 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일사불란한 협업체계입니다. 중국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전선동을 해나가고 인지조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복을 시도를 할까요? 바로 국가안전부의 중앙선전부가 있어요. 국가안전부와 중앙선전부. 이들의 작업 대상은 고위 관료, 정치인, 사회 저명인사입니다.
다른 나라들 말이죠. 자, 이들을 초청하고 또 포섭하고 관계를 맺고 해가지고 대외 공작 사업을 이제 총괄을 하는데 금품 제공, 성 제공, 그리고 이권 제공 이런 걸 통해서 이익 제공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친중 인사를 양성하죠. 그리고 이제 공자학원을 통해서 공자학원 제가 여러 번 해드렸는데 우리나라에도 공자학원 있는 대학교 많아요. 여기는 이제 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162개국에 현재 545개의 학원이 있고 1170개 학당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공자학원에 공자는 없습니다. 공자 이념 없어요. 공자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마오이즘, 마오쩌둥의 이념을 설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친중 인식을 각인시켜요. 중국어 어학 능력 검증,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중국어 어학 능력이 얼마나 된다 이러면 뭐 취직하는데 스펙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가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서 사실은 친중 인사를 만들고 마오쩌둥, 마오이즘을 교육하는 거예요. 칭화대는 GBJS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저널리즘 스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언론인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해가지고 전 세계 언론인 그리고 언론 지망생에게 마르크스 저널리즘을 교육합니다. 세계 군소 언론을 지원하고요. 메이저 언론에도 의식화된 인력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여기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CNN이다 뭐 이런 데로 돌아가고 우리나라도 저기 갔다가 온 기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친중 기사를 마구마구 적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마오당 여기 직접적인 공작 그룹이죠. 한 건당 지금 이제 올라가지고 댓글 하나 정도 한 100원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00원 정도를 받으면서 인터넷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온라인으로 인지 조작 그리고 직접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여론 조작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화교, 지역사회 뿌리낸 화교들을 통해서 대사관, 영사관, 뭐 그리고 화교 네트워크 쫙 이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시위, 그리고 이 우마오당 같은 것들과의 연계, 또 직접 화교가 우마오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시위 현장에도 나가기도 하고, 지난번에 미국의 지금 프로이드 사태 때문에 시위하는 현장에 중국 대사관 직원들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국입니다. 자, 이런 게 혹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통일 전선 전술을 경계하는 미국 지금 뭐 연이어 경고 메시지를 하죠. 왜냐? 선거가 지금 다가오니까.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8월 13일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공은 지난 40년간 미국의 개방성을 이용해 대규모 정치 선전 및 영향력 확대 공작을 진행했으며 공자하고는 중공에게 자금을 받고 공산당의 전 세계 영향력 확대와 선전 임무를 수행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공자학원 미국에 다 퇴출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8월 13일 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들이 우리 투표용지를 가로챌 수도 투표용지를 인수할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그들이 신나게 활기를 칠 수 있다. 우편투표 개입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전자투표, 우편투표 위험하다 이거예요. 자, 그들은요 아주 감성적인 영역으로 접근합니다. 심리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개방된 사회일수록 우리처럼 개방된 사회일수록 미국처럼 개방된 사회일수록 더욱더 잘 먹히죠. 이런 심리전, 감성 접근이.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최근에 나온 그런 구호들인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게 누가 반박하겠어요? 맞죠. 사람이 먼저다. 맞죠. 사람이 제일 먼저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이 추구한다. 맞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너무 좋죠. 그런데 어떻게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는 왜 이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이야기를 안 할까요? 방법 이야기하면은 그 방법에 뭐 좋고 나쁘고 평가가 나오거든요. 줄푸세 하겠다. 줄이고 풀고 어쩌고 왜 줄이냐? 세금을 왜 줄이냐? 왜 규제를 푸냐? 이 규제가 있어. 여기가 이 지역이 좋고 분명히 그 규제를 풀면서 이익 보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풀면서 손해 보는 또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줄푸세 하냐? 공격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말 없죠. 그냥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사람이 먼저잖아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 아이고, 그거 만들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이건 없죠. 자, 그래서 당신 주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외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름다운 말 막 하는 사람 있죠. 또 선거 캠페인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저는 엄마예요. 어쩌라고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정말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바로 블라디미르 레닌이 연설했던 내용이에요.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우리는 민주주의자다. 민주주의 하자. 이걸 계속 외쳐라. 그런데 이 연설에서 레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정치학자들 중에서 저희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외세와도 결탁하고 그래야 우리가 잘 사니까 어떻게 우리 혼자서 고립돼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외국과 다른 나라와 이웃과 교류를 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으니까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배격하죠. 그러면서 또 사실은 또 합니다. 말은 배격하자고 합니다. 왜? 그래 인기를 얻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